은지야, 엄마한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왜 모자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잖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머리카락.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걸 감당했어? 이 어머니의 발걸음 끝에 기다리고 있던 잔혹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새벽 3시. 저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통화 연결 실패라는 문구가 눈을 찔렀습니다. 11번째 전화였습니다. 11번 모두 딸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목구멍까지 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서 식은 땀이 배어나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은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제 갈비뼈를 안쪽에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몇 걸음이 마치 수십 미터를 걷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는 순간 두 다리의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시다만 보리차였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그 물처럼 제 가슴속도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마디마디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보려 했지만 뻣뻣하게 굳은 관절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밝혔습니다. 통화 기록을 내려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딸에게 건 전화는 23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건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세어 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간신히 받았던 그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목소리는 분명 딸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이고 지쳐있고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며 제잘거렸을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전화를 받은 것처럼 빨리 끊고 싶다는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유리창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어보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턱 끝에서 떨어져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운함이, 외로움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진 걸까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녀는 그 어떤 비밀도 없이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환해졌습니다. 기억합니다. 봄날 오후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들른 날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환한 미소를 지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신발을 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소파에 앉아 제가 끓여준 보리차를 마시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늘어놓았습니다. 상사가 했던 우스운 말, 동료와 점심에 먹었던 김치찌개 이야기, 퇴근길에 본 예쁜 강아지 이야기까지 사소한 일상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저와 나누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딸이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 부침개가 노릇노릇 익어가며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아이는 갓 부친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의 어깨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우리 모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도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위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저를 대할 때도 늘 공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에 달려갔을 때의 그 벅찬 감정도 기억합니다. 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제가 힘이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딸이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평온했던 일상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조금씩 짧아졌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 영상 통화를 청하면 아이가 자고 있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져만 갔습니다. 따스했던 봄날의 오후는 어느새 차갑고 쌀쌀한 겨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 이상 맑고 푸르지 않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 소파에 앉아 딸아이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길게만 느껴지는 신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지쳐있고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요즘 왜 이러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쌓여있던 서운함이 목소리에 배어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좀 바쁠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투였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빨리 끝내고 싶다는 느낌이 역력한 그 말투. 저는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다정하게 달래주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떼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쁜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서운함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는 부담이 된 걸까요? 제가 딸에게 짐이 된 걸까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시집 가더니 이제 엄마는 필요 없는 거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조차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저 의무적으로 내뱉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알았어. 바쁘면 바쁜 거지 뭐.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딸은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요? 제가 너무 집착한 걸까요?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턱 끝에서 떨어져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딸이 웃으면 저도 웃었고 딸이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에게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모녀 사이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라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베갯잎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왜 이러는지,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 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고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마주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면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을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말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난처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괜찮지? 사위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물컵 몇 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약봉지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약봉지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약이 있는 걸까요? 은지는 어디 있니? 저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있어요. 조금 피곤해해서 쉬고 있어요. 피곤하다는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계속 피곤하다고만 하던 딸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진료 확인서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고 그 위에 종양내과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내과? 저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며 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모자를요. 저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왜 모자를 쓰고 있니? 집안에서. 그 질문에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딸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 전화를 피하던 것, 만나자는 약속을 계속 미루던 것, 영상통화조차 거절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윈 뺨,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게 파인 눈가.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모자를 쓰고 있는 거냐고 물었잖니?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고 다그쳤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자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민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린 머리카락.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꿈이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현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졌던 제 딸이 이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민머리를 드러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딸도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암이에요. 유방암이에요. 초기인데 나이가 젊어서 항암 치료 중이에요. 항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항암 치료.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야윈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약이 저렇게 많았던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딸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혼자 버텼니? 제 목소리는 부서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처절한 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걸 감당했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민머리에 제 손이 닿았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병원에 가고, 혼자서 진단을 받고,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이 제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내의 병을 혼자 감당하며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게 막으며 얼마나 괴로웠을지.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딸도 저도 사위도 모두 울었습니다. 거실은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손등으로 제 눈물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이제부터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세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탱하는 힘으로 안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딸의 이상한 행동들을 그냥 넘겼을까요? 전화를 피하는 것, 만남을 미루는 것,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신호들을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저 서운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제 감정에만 집중하느라 딸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숨긴 거예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 힘들게 할까봐. 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야. 엄마는 네가 아픈 게 제일 힘들어.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제일 괴로워. 알겠니?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민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이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말리는 바람에. 사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혼자 다 감당하느라.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내의 병을 지켜보며 장모에게 말하지도 못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병원도 같이 갈게. 항암 치료할 때도 옆에 있을게. 네가 힘들 때 엄마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줄게.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 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잘 이겨낼 거야. 엄마가 믿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딸은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처럼 예고 없이 아픔을 마주하곤 하죠. 이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온기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딸의 병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딸은 촉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딸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경과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하셨습니다. 딸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머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딸과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손주는 앞서 뛰어가며 낙엽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필요했어. 네 옆에 있어야 했어. 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아픔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딸은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혼자 아픔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딸과 함께 그 시간을 이겨냈더라면 딸은 덜 외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건강할 때 그 말을 해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저는 딸과 손주와 함께 벤치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졸고 있습니다. 딸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간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당신의 지친 하루 끝을 지켜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 밤도 평온히 잠드시길 바랍니다.